이 남자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1000개의 연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루에요. 근데 이 남자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자가용 운전기사도 없었어요. 직접 운전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된 날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길로 출근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카를로스 슬림. 2010년 빌 게이츠를 제치고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재산 규모 무려 740억 달러, 한화로 약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멕시코 전체 GDP의 약 6%를 이 남자 혼자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작이요? 5달러짜리 주식 한 주였습니다. 1940년 멕시코시티. 먼지 날리는 거리 위로 낡은 트럭들이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고 거리 모퉁이마다 옥수수를 굽는 냄새가 번지는 개발도상국의 수도. 이 도시의 한 중산층 동네에서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훌리안 슬림은 레바논에서 건너온 이민자였어요. 고향에서 오스만 제국의 징병을 피해 14살에 혼자 배를 탔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몇 개, 가슴에는 두려움 가득 안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아랍어밖에 모르는 소년이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대륙에 발을 디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인간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돈의 원칙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 훌리안은 멕시코시티 시내에 작은 잡화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름은 라 에스트레아 데 오리엔테, 동양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레바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좁은 골목, 벽에 금이 간 건물 1층에서 담배, 비누, 설탕 같은 생필품을 팔았죠. 돈이 많진 않았지만 훌리안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식탁 위에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가족을 둘러앉게 했어요. 연필 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누를 이 가격에 들여왔고 이 가격에 팔았다. 남은 돈은 이만큼이다. 그의 손가락은 거칠었어요.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고 선반을 닦은 손이었죠. 하지만 그 거친 손가락이 장부 위 숫자를 짚을 때면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실렸습니다. 카를로스가 5살 때부터 이걸 봤어요. 5살짜리한테 복린이 맞은이니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일요일 저녁 식탁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카를로스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각자 용돈 장부를 만들게 했습니다. 매주 받는 용돈이 얼마고 뭘 샀고 얼마가 남았는지 기록하라고요. 어린 카를로스는 식탁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작은 공책에 또박또박 숫자를 적었습니다. 혀끝을 살짝 내밀고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10살짜리 소년의 모습. 아버지 훌리안은 그걸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카를로스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 소년은 인생 첫 주식을 삽니다. 멕시코 국립은행 주식. 가격은 정확히 5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3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1952년 멕시코의 12살짜리 소년이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이 꼬마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주식을 사겠다고?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어요. 5달러. 이 5달러짜리 종이 조각이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인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카를로스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 훌리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아침에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카를로스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13살짜리 소년이 검은 옷을 입고 아버지 관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카를로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서 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3살짜리가 아버지가 없는 식탁에서 아버지의 장부를 읽고 있는 소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 저녁 식탁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심어놓은 습관은 소년의 뼛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아직 학교도 다녀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나이. 대부분은 슬픔에 빠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잡화점 하나와 몇 필지의 부동산. 하지만 카를로스는 그 장부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라는 것. 슬플 때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깨달음이 나중에 이 소년을 어떤 괴물로 만드는지는 곧 보시게 됩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 입학해서 토목공학을 전공합니다. 공학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는 공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경제학 강의를 찾아다녔습니다. 정규 커리큘럼도 아니었어요. 다른 학과 수업에 몰래 들어가 앉아서 뒷자리에서 교수의 말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내내 주식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의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는 이미 4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1960년 기준 4만 달러면 지금 가치로 약 4억 원이에요. 20살짜리 대학생이 친구들이 주말에 파티를 갈 때 카를로스는 기업 재무제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를로스 슬림이 대학 시절에 쓴 투자 노트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사라. 모두가 팔 때가 기회다. 22살짜리가 쓴 겁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수십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1965년 25살의 카를로스 슬림은 자신의 첫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인부르사. 증권 중개 회사였어요. 초기 자본금은 자신이 모아둔 투자 수익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돈을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은 멕시코시티 시내의 낡은 건물 한 층. 직원은 고작 서너 명이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의 전략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걸 샀어요. 멕시코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마다 카를로스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한 거야. 그가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1982년 멕시코의 역사적인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국가 부도 선언, 페소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어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멕시코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실업률이 치솟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멕시코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때 카를로스 슬림이 뭘 했는지 아세요? 샀습니다. 미친 듯이 샀어요. 모두가 도망칠 때 이 남자는 달려들었습니다. 폭락한 기업들의 주식을 쓸어 담았어요. 담배 회사, 제조업체, 광산 회사, 가격이 바닥을 찍은 알짜 기업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뭘 사느냐? 고 카를로스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회복한다.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점에서 카를로스 슬림의 나이를 기억해 두세요. 42살. 아직 세계 무대에서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브스 부자 목록 근처에도 못 간 무명의 멕시코 사업가. 하지만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공식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위기는 세일이다. 모두가 울 때 사고 모두가 웃을 때 기다려라. 이 공식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옵니다. 1990년 멕시코 정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요. 바로 이 결정이 카를로스 슬림을 멕시코의 부자가 아니라 지구의 부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기회를 잡는 과정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990년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이 국영기업 민영화를 선언합니다. 수십 개의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텔맥스. 멕시코 전체 전화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던 국영통신사. 멕시코 국민이 전화를 걸 때마다 그 돈은 전부 텔맥스로 흘러갔어요. 이걸 정부가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모든 통신을 쥐고 있는 회사를 산다는 건 국민이 말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통신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미국의 GTE,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 자금력으로 보면 카를로스 슬림은 이 거인들의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카를로스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프랑스텔레콤과 미국의 사우스웨스턴벨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기술은 해외 파트너가 제공하고 멕시코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영권은 자신이 쥐는 구조, 그리고 입찰가를 내놓습니다. 17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3천억 원. 엄청난 돈이었지만 텔맥스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헐값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이 17억 6천만 달러 중에서 자기 돈으로 낸 건 약 4억 달러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파트너 자금과 차입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권한은 자기가 가져갔어요. 남의 돈으로 나라 전체의 통신망을 산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라는 건데 말로만 들으면 간단하죠. 근데 이걸 실행할 담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90년 12월 텔맥스 인수가 최종 확정됩니다. 카를로스 슬림, 50살. 이 순간부터 멕시코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 때마다, 팩스를 보낼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이 남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슬림은 텔맥스를 산 뒤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세지 않았어요. 그는 텔맥스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인수 당시 멕시코의 전화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고작 6%였어요. 100명 중 94명이 집에 전화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카를로스는 여기서 기회를 봤어요. 전화가 없는 94%를 고객으로 만들면 된다. 5년 안에 전화선을 2배로 깔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 수를 줄이고 시스템을 현대화했어요. 텔맥스의 매출은 인수 첫 해 대비 3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4년 멕시코에 또 한 번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이른바 테킬라 위기, 페소화가 또다시 폭락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멕시코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고 텔맥스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수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주변에서 말했죠. 텔맥스 지분을 팔아라. 더 떨어지기 전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멕시코 투자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카를로스 슬림은 이때 뭘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이 맞습니다. 또 샀어요. 텔맥스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떨어진 가격에 더 많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중남미 전역으로 눈을 돌렸어요. 위기에 빠진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의 통신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때 이 남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간 겁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위기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걸. 아버지 훌리안의 일요일 저녁 식탁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장부를 쓰며 배운 그 감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공포가 가격을 왜곡할 뿐이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중남미의 이동통신 혁명이 밀려옵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텔맥스의 이동통신 자회사 아메리카 모빌을 통해 이 파도를 탔어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남미 인구 6억 명이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고 그 휴대폰 상당수가 아메리카 모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아메리카 모빌의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합니다. 1억 명이요? 이 1억 명이 매달 통화료를 냅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씁니다. 그 돈이 전부 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2010년 3월 포브스가 그해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1위 카를로스 슬리멜루, 재산 535억 달러, 빌 게이츠를 제치고 워런 버핏을 넘어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인간이 된 겁니다. 레바논 이민자의 아들이 12살에 5달러짜리 주식을 사던 소년이 나라가 망할 때마다 되려 달려들던 그 남자가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재산은 정점에서 약 74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에 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 국민 상당수는 카를로스 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점이니까요. 텔맥스는 한때 멕시코 유선통신 시장의 90%를 장악했고 아메리카 모빌은 이동통신 시장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통신 요금이 비쌌어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통신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슬림이 부자인 이유는 혁신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공정한 비판인지 부당한 시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카를로스 슬림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고 모두가 떠날 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카를로스 슬림이 100조를 벌었으니 우리도 100조를 벌 수 있다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 일요일 저녁 식탁,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습관. 카를로스 슬림이 10살 때 용돈 장부를 쓴 게 재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이가 따라했을 뿐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딱 3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하면 자기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바꿀 수 있어요. 둘, 위기는 세일이다. 이건 주식 얘기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업계가 흔들릴 때, 남들이 겁먹고 움츠릴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남들이 포기한 기회를 줄 타이밍입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가 무너질 때마다 더 부자가 됐어요. 위기를 피한 게 아니라 위기를 향해 걸어 들어간 겁니다. 셋, 레버리지. 자기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카를로스 슬림은 텔맥스를 살 때 자기 돈 4억으로 17억짜리 회사를 샀습니다. 남의 돈, 남의 기술, 남의 네트워크를 자기 목적에 맞게 조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5달러짜리 주식 한 주에서 시작해서 세계 1위 부자까지 카를로스 슬림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숫자를 믿은 남자가 이겼다. 다음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27년을 보낸 뒤에 나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뒤에 그가 내린 경제적 결정이 아프리카 전체의 돈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